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터넷 회사들이 서버를 늘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업계는 반도체 공급이 내년까지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의 톰 콜필드 최고 경영자는 올해 공급난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설을 확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년 안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력 반도체 회사 온세미의 하세인 엘쿠리 CEO도 올해 내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특히 미국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급 불일치로 나타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재고가 41분에서 5일치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핵심 산업의 재고량은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코로나, 자연재해, 해외 정변 등으로 반도체 제조시설이 2에서 3주 문을 닫게 되면 재고가 3에서 5일치 보유한 미국 제조업 공장이 폐쇄됐고 직원들은 일시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반도체 수요가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17% 증가했다며 현재 반도체 부족은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일치의 결과이며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를 인용해 지난해 반도체 제조 공장이 9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급 문제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보고서는 제조 시작부터 공급까지 반도체의 리드타임이 일반적으로 84일에서 182일 사이인데 지난해 말 일부 주요 제품의 리드타임은 103일에서 365일 사이로 2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이 공급과 리드타임 증가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까지 특정 품목의 반도체 부족이 계속되고 현재의 반도체 칩 수요 붐이 20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가격과 부족한 일부 칩 부족 문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기업들이 사재기를 했거나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 해먹은 사람이 있거나 패킹 조작으로 횡령하는 사례 등도 의심해보겠다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까지 이러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에 취약하다는 점도 알 수 있죠. 러몬도 장관도 이를 지적하며 반도체 자급을 강조했습니다. 정교한 군사장비의 반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어 대부분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죠. 그러나 역시 반도체 강국,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일부 칩 부족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계는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텔을 다시 제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반도체는 왜 강한가? 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가 득세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메모리 강국인 한국이 세계 1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위에 등극한 삼성전자의 수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러닝, 메타버스, 로봇의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 수요 확대는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는 저장 장치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인류의 진화와 맞닿아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기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위한 정보 전달은 몸짓이나 언어와 같은 휘발성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졌고 선사시대의 암각화나 벽화 등 비휘발성 기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암각화나 벽화를 들고 다닐 수 없으니 휴대성을 가진 저장 장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1세기의 기억들은 암각화나 종이에 남아있지 않고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억을 넘어서 진화하는 사회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인텔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고든 무어가 내놓은 18개월에서 2년에 2배씩 성장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산을 중심으로 프로세싱하는 인텔에 비해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를 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전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이런 기록 매체 기술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고려 500년 역사나 조선 600년의 역사를 한자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놓은 조선왕조실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앞선 신라시대의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 광대 다란이경이나 고려의 세계 최초 금속 활자로 만든 직지신체요절 등에 사용된 인쇄술은 반도체에 깎고 찍는 회로 설계 기술과 닮아 있습니다. 또 전세계 반도체 기술의 진화에 있어서 초기 엔지니어와 학자는 물론 이병철, 정주영, 이건희 회장 등 초기 기업가들의 피와 땀이 한국 반도체 1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정상에 오르기까지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외로운 싸움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1974년 이건희는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자신의 아버지 이병철에게 건의를 했는데요. 당시 이병철은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며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영진들 역시 반대를 했다고 하죠. TV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회사 규모가 작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건희가 개인 자금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자제품에 워낙 관심이 많았던 이건희는 전자회사의 반도체 사업이 없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 반도체의 지분 50%를 인수했죠.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자녀 지분 50%를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사를 사들인 지 5년 만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1978년 삼성반도체로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이병철도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럼에도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반도체 사업 진출을 응원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 반도체로 발령이 되면 퇴직을 하겠다는 말이 스스럼없이 오고 갈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회사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될 것 등의 이유를 들었죠.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반응이 나오자 반도체 사업을 선언한 이병철 역시 이건희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긴 이건희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고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며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지는 등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이 반도체 진출 선언을 한 지 10달 만에 삼성은 결국 국내 최초로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엄청난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누가 봐도 후발주자였지만 10년을 홀로 내달린 결과 10년의 격차가 2년으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격차를 좁혀갈 뿐 앞서갈 수가 없어 이건희에게는 월반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술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성장은 계속되었고 1987년 반도체 분야에서 처음으로 흑자가 나게 됩니다. 또 1990년대 들어는 PC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개인용 PC가 나오면서 D램의 크기가 작아지고 저렴해져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인데요. 삼성은 일단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D램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이건희는 반도체 사업 진출을 무시했던 일본에게 당한 서름을 털어낼 준비를 했고 1992년 세계 최초 63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3년에는 파이브라인을 6인치 웨이퍼 라인으로 건설하지 말고 당대 최대 사이즈인 8인치 라인으로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리고 결국 삼성은 한국을 메모리 시장 글로벌 1위에 올라서게 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로 한국을 대놓고 무시한 지 10년 만에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준 것이죠. 만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건희는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누라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결과 1995년에는 256메가 D램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미쓰비시에 당했던 수모를 또다시 되갚은 것입니다. 당시 이건희는 두 번째 복수를 마쳤다는 생각에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끊임없는 외로운 싸움 끝에 결국 삼성전자는 얼마 전 반도체 산파인 인텔까지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초기 기업가들의 피와 땀이 아주 핵심적인 밑거름이 된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SK하이닉스 등에서 힘을 썼던 임직원들의 노력이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 데 1등 공신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냉혹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선전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